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는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예상대로 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모두 재발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여당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한때 파행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모두 서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한편으로 비쟁점 법안들이 여러 가지 통과된 것에 눈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당에서 특히 얘기를 하기를 쟁점 법안들 때문에 민생 정책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쟁점이 안 되는 법안들, 합의가 쉬운 법안들은 그것들대로 다 통과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쟁점 법안들 때문에 다른 법안들까지 막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어제 국회가 보여줬다. 쟁점 법안은 법안대로 다투면 되는 것이고 비쟁점 법안은 그것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다. 투트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민생을 핑계로 해서 쟁점 법안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것들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이상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쟁점 법안들, 대통령이 또다시 법안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이제 야권에서도 재차 추진을 하는 것은 야권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찬성이 많기 때문에 더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법안 거부권 행사로 되받아치는 것이 과연 대통령과 여당의 바람직한 자세인가라는 것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이걸 재추진한다 해도 방송사법이나 노란봉투법도 법안 거부권 행사에 막힐 수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국민들의 더 큰 여론을 모아서, 그러니까 대중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서 더 고도로, 더 강하게 여권과 정부를 압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민주당도 전략적인 재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을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반면에 지금 이제 뭐 국가 여기 그 인권위원 같은 경우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건이거든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좀 민주당이 합의에 이른 것들을 좀 이렇게 파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배신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는 지금 국회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또 그리고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장하고 있는 권한 또는 의무들, 지금 대통령의 제2요구권 같은 경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정부나 국민들을 향해서 이게 보편적인 이익에 반한다라고 하면 이게 대통령이 혹은 정부의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게 지금 이미 수차례 제2요구가 되고 제2결이 되고 폐기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법안들을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헌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것이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뿐이고 국회 여야의 이러한 협의 문화들을 지금 깨트릴 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헌법의 취지 자체를 좀 이해하고 이제 더 이상 폐기된 법안들을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올리는 걸 좀 자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국회 인권위원회 비상임의원 선출한 부결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이 여당 몫의 이제 인권위원이 부결이 됐고 야당 몫의 인권위원 통과가 된 건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당초에 여야가 가결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여당에서 상당히 고성을 내면서 서로 충돌이 이어졌는데, 여야 합의안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사실 깨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관리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근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 다수파가 여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한 임명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다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거에 뭐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법은 없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민주당이 좀 소홀했던 것은 이
합의를, 그러니까 여당하고 같이 합의를 하기 전에 당론부터 먼저 모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제 본회의 하기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특히 서미화 의원 등이 얘기를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한석훈 후보자가 결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제가 봐도 결격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순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자율투표로 들어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지키지 못한 그림, 이것은 이제 문제였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 점에서는 이제 당내에서 의견을 정할 때 좀 프로세스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점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내부의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소홀하게 한 거예요. 안에서 사실 서미화 의원이 얘기했던 반대 논리나 이런 것들은 한석훈 후보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진작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은 당 지도부가 스스로 판단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당론을 모았어야 된다. 예, 먼저 모았다면은 부결 쪽으로 당론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거나 적어도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해주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또 이게 좀 허무한 것이, 사실 뭐 이게 합의를 떠나서 그냥 표결에 붙인다고 한다면 어차피 국회 다수파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 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파괴적인 결과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국가 기관들이요, 뭐 어떤 곳 할 것 없이 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가 있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인사,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은 어떤 편향된 시각을 좀 지향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균형된 시각을 좀 잡고 이런 국가 기관들을 움직여라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간행적으로 하니까 간행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간행적으로 최소한 원내대표 간의 합의 정도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 무게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국회 안에서 뒤집고 그리고 자율투표였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서로 신뢰하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 사과한다라는 사과가 저는 최소한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국가기관의 위원들이 비단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방통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관들이 원활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야가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쟁적으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협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른바 명품백 의혹을 비롯해서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과와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로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의 주요 핵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영부인 문제고, 특히 이제 사과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잘 보면 현재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지도부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이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라는 건 굉장히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부인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여론은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사과했기 때문에 인정해서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해서 악화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 그리고 이게 사과로 될 일인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너무 다종다양한 영부인 관련한 의혹과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공천계획설도 나왔지만 더 분명하게 드러난 거는 대통령 관저공사 문제입니다. 어제도 보도가 됐는데 영부인이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할 때 친분이 있었던 기업이 그 관저공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사실 인테리어 전문 기업이지 관저를 어떻게 보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기업은 아닙니다. 관저는 대통령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 조항을 악용해서 결국 친분 있는 업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 아니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영부인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국민 다수는 사과를 해도 소용없다, 기분 더 나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는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지금 사과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 사과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김건희 여사 문제의 본질은 종북주의자인 지금 최재형 목사가 파놓은 함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파놓은 함정 그리고 프레임에 계속 끌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전투력을 거꾸로 지금 김정숙 여사의 타지 말 외유성 출장이라든지 그리고 문다혜 씨로부터 이어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공격할 부분들의 화력을 집중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지금 여당이나 정부와 분열하고 갈라치는 지금 형태의 전략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도 좋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지금 차별화 전략을 쓰는 일부 그 인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과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커플링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차별화가 될 수 없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보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리더들로 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그 말을 좀 빌리자면 우리가 무지성으로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어쨌든 대통령과의 이 독대를 거부당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발언 자체는 귀에 쏙 박히는 발언이죠. 무지성 지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랄까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례로 보면은 최근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적자 국채의 발행, 이 증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건전 재정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갔거든요. 대표적인 게 감세 정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세하고 건전 재정은 이게 양립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게 여당이어야 된다. 감세가 주목적이 아니라 건전 재정이 주목적이고 그것이 보수 정당의 진짜 길이라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고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최근에 뭘 하고 있죠? 금융투자소득세 잡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철폐가 돼서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 안 한다? 그럼 금융에 대해서는 조세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거에 다름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내용이 있느냐? 고작 영부인의 사과 여부 이런 걸로 갈등을 벌이는 것이 과연 그게 차별화이고 혹은 정부를 더 낮게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지지로 오해받으면 안 된다는 이 발언이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마음으로는 꾀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별로 호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걸 진짜로 내용으로 담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뼈아프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대표 발언에 명분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세수 같은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국가이든 간에 세금의 종류를 늘리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수 정책들이 계속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인세가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지금 이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세금의 확보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느냐로 논의가 되었을 때 이게 국민도 행복하고 기업도 행복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무지성 지지라고 했는데 무지성 지지는 여야 할 것 없이 좋지 않습니다. 비판할 부분 분명히 비판해야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전략을 두고 지지나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진짜 우리들이 정치인들이 늘상 말하듯이 이게 국민을 위해서 지지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반대해야 될 사안인지를 좀 분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보다 프레임 전략이 훨씬 뛰어납니다. 전 유치원생과 대학원생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계속 끌려 들어가서는 정치적으로 이길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주장해야 될 부분, 방어해야 될 부분들은 방어를 명확하게 해주고
하더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 저런 숱한 범죄 혐의나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모든 혐의들을 얼마나 잘 막아내고 있는지를 좀 보고 배워라. 그리고 공격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격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이런 정쟁 좀 내려놓고 진짜로 민생, 경제 좀 다뤄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목사 또 김건희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최종 처분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떤 결정 나올 것 같으십니까? 일단 뭐 검찰에서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고요.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영부인 둘 다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냐,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나 향수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쟁점이 갈리긴 합니다만, 근데 설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 회에 1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물건 같은 경우는 금지된 수수입니다. 금지 금품입니다. 수수 금지 금품인데 예. 이 경우에 따르면 사실 최재형 목사는 최소한 기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주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라고 청탁금지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좀 창피한가 봐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고 김건희 영부인 불기소를 하자니 뭔가 차별인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결정 안 하고 본인들이 진심으로 법리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성립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직무 관련성과 별개로 판단하는 100만 원 이상의 선물,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별개로 부정함을 인정을 하고 최재형 목사는 적어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부인에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런 금품을 받은 경우라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는 적어도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사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문제는 사실 여러모로 이미 꼬여버렸어요. 소환 조사를 할 때도 검찰청으로 소환을 한 것이 아니라 뭐 제3의 장소라는 이유로 그렇게 명목을 대고 다른 특혜성 조사를 해버렸고, 국민들도 지금 이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 별로 호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에 이 문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 간에 검찰에서 결론을 내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문제들까지 특검의 필요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이상은 이 문제 역시도 특검에서 해결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게요, 이렇게까지 장기간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최재형 목사가 어떤 청탁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정치인도 많지가 않아요. 최재형 목사의 의도는 명확하게 어떠한 것을 청탁하고 이 요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함정을 파고 몰래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이 가방을 영부인이 받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봐야지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친북주의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종북주의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어떠한 이유로 이런 함정을 팠으며 이런 영상들을 몰래 촬영하려고 했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에 접근해야 되고, 이 배후는 없는지를 조사해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수심위까지 꾸려서 지금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보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진짜 수사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기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한 김태우 국가안보실 차장을 파면하라면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체코 순방 당시에 이제 김 차장이 다른 정부 인사들과 다르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생긴 착오다라고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국민 의례나 애국가가 나올 때 국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거나 국기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손을 내리고 있어도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은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했는데 그럼 김태호 차장만 왜 발견을 못했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긴 하는데, 그렇게 해명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논란이 굉장히 사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차장이 얼마 전에 굉장히 거한 사고를 하나 치셨거든요. 9월 3일에 세종연구소 강연을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해리스의 참모들을 생소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해리스 부통령 참모들 보면은 10년, 20년 이상 외교 쪽에 몸담은 분들인데 그분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자기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리스 쪽의 참모들을 가르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이미 미국 정부의 보고가 다 들어갔을 것이고,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미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과거에 했듯이 또
흉을 받다가 해리스가 아니라 헬스였다 이렇게 변명하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예, 바이든 날리면 사태 제2탄 이런 것들까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에서 김태호 차장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더 걱정입니다. 예. 여기 김태효 지금 그 제1차장 같은 경우가 의도를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당시나 지금 윤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가슴에 손을 올리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어떻게 법에 정해져 있든 간에 국기가 보이든 안 보이든 저도 국군 장교 출신인데요. 통상적인 국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올려요. 근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다. 이런 건 역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고의적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의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2014년도에 위원정당으로 해산되었던 통진당 의원들 집단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예국가 제창을 거부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범진보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도 뭐라고 했냐면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의 잔재라고까지 표현했던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민주당에서도 적용할 때 좀 균등된 시각으로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에 우즈베키스탄 방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비판이 나왔어도 민주당에서 이러한 부분들 마치 없던 일처럼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러한 실수 하나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 외치지 않았거든요.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슴에 성조기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일장기를 달았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태극기가 아니라 주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안 하나들을 다 정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다. 국민 민생을 다룰 시간도 시기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